1947년 7월 9일 민주주의를 외치다 숨진 한 청년을 애도하기 위해 100만의 인파가 모였다. (87년은)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사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게 된 혁명의 해였다.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어준 21살 청년. 그의 장래 행렬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 민주주의의 시작을 여는 일대 의식이었다. 서울 거리에 일제히 울리던 경적소리와 한 목소리로 불렀던 애국가는 30년 군사 독재에 신음하던 일반 시민들의 한거였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끊임없는 희생과 투쟁의 과정, 결국 얻어낸 승리의 역사.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역사다. 군국주의 독일과 일본이 패전에 무릎을 꿇을 때 한국인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거리로 뛰쳐나왔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은 좌우익이 함께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 건국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군의 좌익 배제와 좌우익 내부의 대립 격화로 자주적인 건국은 좌절된다.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무장해제란 명목 아래 남과 북에 진주한다. 양국 간의 의견 차이로 하나의 정부 수립은 실패한다. 이에 한국은 해방과 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꿈이 좌절된 채 1948년 5월 10일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졌다. 이어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들어서고 북한 또한 독자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해방 직후 한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남북에서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한다. 결국 이러한 한반도의 격화된 냉전 체제는 커다란 비극을 불러온다. 전쟁은 미처 아물지 못한 분단의 상처에 더해진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내전인 동시에 미소 냉전 이데올로기 충돌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전쟁은 남과 북을 극단적인 정치 체제로 굳히는 계기가 됐고 마지막까지 남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란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 중에 몰래 부산으로 피신한다. 이에 국회에서 재선이 어려워지자 무력을 동원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승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 연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개헌을 또 한 번 강행한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부정한 방법은 극에 달한다. 공무원과 경찰 동원, 그리고 3인조, 5인조 투표, 유권자보다 득표수가 많아 투표함을 불태우는 등 상상을 초월한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국인들은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기록을 만든다.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 무효와 이승만 퇴진을 요구했다.
집권당은 정치 깡패를 동원 시위대를 폭행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초등학생까지 참가한 시위대는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80여 명이 사망한다. 한 달여에 걸친 시위로 12년 독재 정권은 무릎을 꿇었다. 새로운 민주시대를 염원하는 환호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첫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4.19 혁명의 성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4.19 혁명의 요구인 발포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강력한 힘을 지닌 군부는 정치를 위협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총과 탱크를 앞세운 3,500여 명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서울을 점령한다. 쿠데타 세력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갖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한다. 그 중심에 육군소장 박정희가 있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미국의 원조 물자에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해방 후 전쟁기를 거쳐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국민들은 경제 자립, 경제 발전을 강력히 갈망했다. 이런 시기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 한국 근대화와 경제 성장 제1주의를 표방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정을 서둘러 감행한다. 협상의 내용은 한반도 강점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무상공여와 차관으로 대신하는 굴욕적인 것이었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군사정권 타도를 위한 시위를 벌인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이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협정 체결을 감행한다. 박정희 정권은 의욕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국민들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란 구호를 외치며 산업 현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은 지역과 산업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농민을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화 도시화의 고도 성장이란 기적을 만든다. (1960년대) 어린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었던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당시 22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한 청년이 있었다. 당시 서울의 평화시장은 봉제 공장이 몰려 있었다. 12살에서 17살의 어린 소녀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을 받았다. 전태일은 인간 이하의 가혹한 노동 조건에 절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전개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저임금 노동과 노동 탄압을 통해 성장한 재벌 중심 경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내가 하나 죽으면은 요 바늘구역 막끔 캄캄한 데서 바늘구역 막끔 햇빛이 비치면은 그걸 보고 노동자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죽기 싸우고
잡혀가고 하면은 그 구멍이 조금씩 넓어진다고 그랬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전태일. 그의 분신은 한국의 노동운동에 커다란 빛을 뚫었고 노동 문제를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사회적으로는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규탄하는 시위로 전국이 들끓었다. 대통령을 3번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박정희가 변칙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삼선 개헌과 부정부패에 반발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은 박정희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다. 결국 박정희는 마지막이라는 그의 호소와 부정선거를 통해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민주화의 요구들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71년 7월엔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사법부 파동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도전을 받아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 집권 보장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은 삼권 분립, 경쟁적 선거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법률이었다.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법률의 논의를 금지시킨 가운데 유신헌법을 확정한다. (1972년 12월 23일) 단독 출마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조직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정해진 임기는 있지만 연임 제한이 없는 유일무이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철저히 무시됐고 저항의 근거를 말살하기 위한 통제와 탄압이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강력한 국가주의로 독재 체제를 합리화했다. 유신 반대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 내에 무장군인을 투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저항도 거세져 갔다. 전 국민이 결집해 대대적인 유신 반대 운동을 이끌어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발표한 것이 바로 긴급 조치였다. 말 한마디, 글 한 줄로도 구속될 수 있는 시대였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었던 긴급 조치로 처벌됐다.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9번의 긴급 조치로 인해 2,200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구속됐다. 또한 유신 정권은 반유신 세력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79년 8월 11일) 제1야당 당사에서는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YH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야당 당사에 진입해 이들을 무력으로 강제 연행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총재인 김영삼과 의원들이 폭행을 당한다. 박정희는 사건 직후 강도 높게 정권을 비판하던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킨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붕괴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다. 1979년 10월 16일 한강의 11번째 다리가 개통되던 날,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박정희 독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다. 이튿날 시위는 부산 시민들의 대규모 합세로 시민 항쟁의 양상을 띄어간다.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투쟁이었다. 항쟁은 마산으로 번져갔고 이들의 투쟁은 계속돼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부마 민주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의 내부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10월 26일 오전, 박정희는 여느 때와 같이 산업시체를 나왔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그날 저녁, 박정희는 시위 강경 진압에 반대하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다.
18년 군사 정권이 사라진 후 학교 내 경찰들이 철수하고 민주 인사들이 석방되는 등 시민들은 드디어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넘쳤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다시 군인들로 점령당한다. 이들은 불법적인 군대 내 정치 조직이었던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었다. 지휘관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민주인사들을 연행한다. 비상계엄하에도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걸기하고 있었다. 권력 장악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신군부는 민주화 열기를 꺾기 위해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항쟁 3일째.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무력 진압하자 200여 대의 차량 시위가 더해져 시내 곳곳에는 자발적인 시위대가 형성된다. 광주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일제히 사격을 가한다. 죽어간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집을 나서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시위는 민중봉기 차원으로 발전했다. 마침내 시민군은 광주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업에 여념이 없던 시민들이 자기 나라 군대에 맞서 총을 든 것이다. 공수부대의 집단 사격에도 광주 시내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수백 명 사상자들을 낸 4일간의 처절한 공방전 끝에 마침내 계엄군은 시내에서 철수한다. 광주에는 모처럼 만의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하고 광주는 해방된 도시가 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깨어있는 민중의 힘, 진정한 시민 자치의 힘을 보여주었다. (5월 27일) 새벽 다시 투입된 계엄군의 도청 장악을 끝으로 10일간의 항쟁은 끝나게 된다. (5.18) 민중항쟁 과정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3,500여 명이 부상 및 피해를 입었다. 민주화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또한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발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당시 군사정권의 사건 은폐로 인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5.18 민중항쟁을 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은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소위 사회정화 작업을 시작한다. 인간 개조라는 명목으로 범법자 및 반정부 세력 4만여 명을 강제로 끌고 가 군사훈련 및 가혹행위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한다. 강도 높은 탄압으로 사회를 제압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러나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은 광주학살을 방조한 미국과 전두환 정권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구속과 고문으로 강경 대응한다. 1986년 들어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가 집중됐다. 학생과 야당은 반독재 투쟁과 더불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천만 개헌 서명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87년 6월 10일) 정오
6월 민주항쟁의 구심이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을 40년 독재정치 청산의 날로 선언한다. 같은 시각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고 있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6시 국민운동본부 지침에 따라 서울 시내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주의의 새날을 열기 위한 출정의 소리였다. 종소리가 울리자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차량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차 안의 승객들은 손수건을 흔들어 민주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시위대는 경찰과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750여 명의 5박 6일간의 고립된 시위는 그렇게 시작됐다. 6일간의 명동 성당 시위는 이후 보름 이상의 항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됐다. 점심시간 명동 주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농성당과 마주하며 같이 구호를 외쳤다. 침묵하던 다수가 정치적 입장을 확연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6월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넥타이 부대를 벌리는 이들은 이후 6월 항쟁을 이끄는 중심 세력의 하나로 떠오른다.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에 6만여 명의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국민운동본부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 대행진을 감행한다. 맨 앞에는 학생들이 섰지만 참여자의 대부분은 시민들이었다. 노동자, 농민에서 학생,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시위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온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전국 시위 규모는 이미 60대 회의 3배인 100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항쟁 19일째, 전두환 정권의 특별 담화가 있었다. 국민 앞에 서게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6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의미했다. 6월 민주항쟁은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의 결과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87년은 우리 청년 학생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려 27년 동안 노력한 그 결실이라고 우리가 칭송할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대연합을 이룬 시민혁명이었다. (4.19) 혁명에서 (5.18) 민중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던 젊은 죽음들. 뜨겁게 동참했던 민주시민들. 그들의 순수한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 새날을 열어갈 고귀한 견인차였다. (87년) 민주항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은 87년 7월부터 3개월간의 대투쟁을 통해 억압되었던 노동권 회복에 나섰으며 농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87년 겨울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야당 정치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고 결국 군부 독재의 완전한 청산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나아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 한국인들이 원한 것은 민주주의였다. 이성과 상식,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회. 그런 작은 소망으로 이루어진 투쟁의 역사가 한국의 근현대사다. 왜곡된 과거 역사의 청산, 걷어내야 할 군사 독재의 잔재, 냉전을 넘은 한반도의 평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 됐다.